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매화가 폈습니다. 긴 겨울 지나고 드디어 짙은 향기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봄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 에밀 시오랑의 산문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밀 시오랑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에밀 시오랑의 글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제 만나시면 됩니다. 에밀 시오랑은 흔히 폐허의 철학자, 문화심리학의 대가라고들 합니다. 1911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루마니아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조국 루마니아가 헝가리화하는 것에 저항해서 이름을 라틴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대학에서 철학과 미학을 공부했고요. 젊어서 니체와 쇼펜하우어에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1934년 몇 살인가요? 23, 우리 나이로 24세 절망의 끝에서 라는 에세이집을 펴냅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바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해는 뜨고야 말겠지만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곤 하죠. 어둠이 말이죠. 그리고 1952년에 독설의 방세, 이 책입니다. 독설의 방세. 그리고 태어남이 불편함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집도 있습니다. 1973년에 간행됐는데요. 한국어 번역은 김정난 선생이 최근에 다시 펴냈습니다. 태어났을 불편함을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짤막짤막한 아포리즘의 연속입니다. 어디를 펼쳐도 빛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딱 제가 짚은 곳에 이런 문장이 눈에 띄네요. 나는 충만의 감각,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면 언제나 이것이 내가 영원히 지워지는 순간 또는 그 어느 때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문장들이 딱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장도 눈에 띕니다. 모든 심오한 느낌은 관능적이거나 불길하다. 또는 관능적이며 동시에 불길하다. 대단히 시적이죠. 시적인 까닭에 여백이 넓고 깊습니다. 그 여백을 방어하면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것이 독자들의 몫이겠죠. 네, 이 세 권의 에세이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루마니아어와 프랑스어로 쓴 에세이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밀 시오랑은 루마니아 출신이면서도 프랑스어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와 함께 프랑스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철학자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한국어 번역본인 해 뜨기 전이 가장 아름답다 해서 몇 문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눈물이 뜨거운 것은 이라는 글부터 보겠습니다. 눈물이 뜨거운 것은 왜일까요? 눈물이 원래 뜨겁지 않나요? 철학자가 보기에는, 특히 고독의 철학자가 보기에는 눈물이 뜨거운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것이어서 죽음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만이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약한 우리들은 사람에 둘러싸여 살고 죽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감상적인 태도로 꾸미지 말고 혼자 조용히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통을 자제하면서 억지로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하는 사람들은 혐오스럽다. 눈물이 뜨거운 것은 고독 속에서 뿐이다. 죽는 순간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과감히 맞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중요한 순간 자신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용기를 내어 문을 걸어 잠그고 맑은 정신과 무한한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네, 눈물이 뜨거운 것은
고독 속에서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과감히 맞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네, 눈물은 뜨거울 텐데 특히 더욱 뜨거운 것은 고독 속에서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 앞에서 물론 울 수도 있죠. 눈물을 펑펑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그리고 깊은 고통 속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만큼 뜨거운 게 있을까? 그 두려움과 고독을 견디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정신의 에센스를 에밀 시오랑은 눈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바로 고독과 죽음으로 이어지죠. 절망, 고독, 눈물, 폐허, 슬픔, 광기, 에밀 시오랑의 키워드들인데요.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통찰들도 아주 빛납니다. 특히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루마니아 출신 종교학자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에 대한 아포리즘들도 빛나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 눈물이 뜨거운 것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가장 심오한 죽음, 진정한 죽음은 빛까지도 죽음의 원칙으로 수렴되는 순간의 죽음, 외로운 죽음이다. 그 순간에는 삶, 사랑, 미소, 친구,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때 세상의 허무와 우리 자신의 허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곱씹어 보고 싶은 문장입니다. 가장 심오한 죽음, 진정한 죽음은 빛까지도 죽음의 원칙으로 수렴되는 순간의 죽음, 외로운 죽음이랍니다. 외로운 죽음. 외로운 죽음일 수밖에 없죠. 죽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바꿔서 말해야겠습니다. 이 외로운 죽음을 고독 속에서 이겨내면서 흘리는 눈물이 뜨거울까요? 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고입니다. 죽음에 대한 단상이라고 옮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이 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짤막짤막한 글들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사유의 이력들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와 닿을 줄 압니다. 죽음에 대한 소고에서는 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펼쳐 보입니다.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우울할 때 죽음이 삶의 내재에 있음을 발견한다. 비록 삶의 내재한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지만 그것은 그저 우연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병이 철학적 임무를 띠고 있다면 아마도 삶이 영원하다든가 삶의 목적이 있다든가 하는 명제들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병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게 한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젊은이들은 죽음을 마치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양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단 병으로 충격을 받고 나면 젊은이다운 모든 환상을 잃는다. 진정한 경험이란 오로지 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병이 철학적 임무를 띠고 있다면 아마도 삶이 영원하다든가 삶의 목적이 있다든가 하는 명제들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깊은 그 우울에 힘겨워할 때 우리는 죽음이 삶의 내재에 있다는 걸 발견하곤 하죠. 죽음을 사유하지 않는 삶에 대한 사유는 깊은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술가들의 3대 조건이 있다고들 하죠. 예술가들이 갖추어야 할 또는 예술가들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난.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이 좋은 글, 그리고 이 삶의 저 이면을 파고드는 글들을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없진 않죠. 괴테 같은 사람을 딱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 작가들, 귀족 출신 작가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가난이 있고요.
둘째는 시련, 깊은 시련을 또 조건으로 들기도 하죠. 사랑의 상처가 없이 인간의 그 사랑의 환희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들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죠. 질병을 통해서 삶의 저 그늘들, 음영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과 시련과 질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많은 예술가들, 화가든 음악가든 시인이든 또는 소설가든 대부분이 깊은 병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죠. 신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심리적인 질병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삶에 대한 그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닌가. 에밀 시오랑의 죽음에 대한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모순과 자가당착입니다. 모순과 자가당착은 흔히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모순과 자가당착이야말로 비이성적 심층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무엇이야말로 어떤 창조적 에너지가 아닌가라고 에밀 시오랑은 말합니다. 질서정연한 형식이나 체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고요.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모순과 자가당착의 바다를 헤엄쳐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밀 시오랑의 말을 들어보시죠. 형식, 체계, 범주, 계획, 도식들은 내용물이 부족할 때,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정신이 메말랐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정신을 강하게 긴장시키면 혼돈, 광란에 가까운 흥분에 이른다.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겪는 것과 같은 들끓는 혼돈 상태를 경험해야 정신이 풍부해진다. 그때는 드는 생각이 창조의 본질적인 조건이 영감이며 모순은 내적 강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혼돈 상태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창조자가 될 수 없다. 병적 상태를 경멸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우리 존재의 비이성적 심층에서 솟아오르는 것, 우리 자아의 중심점에서 분출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30년대 한국 모더니즘, 한국 문학사를 대표한다고 얘기하겠죠. 시인이자 작가 이상이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우리 존재의 비이성적 심층에서 솟아오르는 것, 우리 자아의 중심점에서 분출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죠. 이 모순과 자가당착을 살아내면서 창작 행위를 펼쳤던 게 아닌가.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따름입니다만은. 이상과 또 우리 빈센트 반 고흐와 여러 랭보와 보들레르와 여러 시인들과 작가들이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이 질서정연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니체의 혼돈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그 창조적 염세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순과 자가당착, 오랫동안 음미해 볼 만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에밀 시오랑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영감이 불러일으키는 야만적이고 즉흥적 에너지, 들끓는 영혼의 상태, 본질적 서정, 내적 긴장,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차원에서 영감을 유일하고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스페인의 화가 고야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타히티에서 이 고귀한 야만을 그렸던 고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념이 오가네요. 이 글을 읽다 보면 말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사랑의 한 형태로서의 열광입니다. 사랑하면은 추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신학자들은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이 탐미주의자들이나 범신론자들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순수 탐미주의자들은 예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의 본질에 육박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성 간의 사랑은 환희와 광채로 빛나기도 하지만 또 저 깊은 절망과 어둠을 동반하기도 하죠. 이 엑스터시와 환멸을 동시에 거느린 이 사랑의 형태, 열광을 에밀 시오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사랑의 본질적인 형태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성 간의 사랑은 순수한 성욕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즉 그 풍부함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는 정서적 상태의 총체를 함축한다. 신을 위해, 자연을 위해, 예수를 위해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것들은 깊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들이다. 사랑이란 개별성, 구체성, 유일성을 띌수록 그만큼 강도가 높아진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특별하고 유일하게 만든다. 지극한 사랑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랑의 형태는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이성 간 사랑이라는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몇 번씩 되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글들, 이 책에 실려있는 다른 글들과 다른 문장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글은 각별합니다. 사랑이란 개별성, 구체성, 유일성을 띌수록 그만큼 강도가 높아진답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란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 여자를 또는 한 남자를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특별하고 유일하게 만든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함께 읽을 텐데 전쟁과 평화에서 사랑도 그렇습니다. 안드레이가 나타샤를 본 순간 또는 피에르가 나타샤를 본 순간 그 사랑은 어떨지 또 니콜라이가 마리아를 본 순간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이 개별성, 구체성, 유일성과 사랑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 저는 종종 구박을 듣곤 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얘기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이걸 꽉 다물고 있냐고.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집에 오면은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야속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침묵이 무의미한 침묵은 없을 겁니다. 침묵은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하죠. 공포스러운 침묵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스러운 침묵 있을 수 있죠. 또는 아주 풍성한 침묵도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침묵은 다양한 의미로 언어 아닌 언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에밀 시오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시죠. 침묵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삶의 테두리 밖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삶의 테두리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위대한 구도자와 종교 교주들이 침묵의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고 복잡다단한 인간사가 지긋지긋해서 침묵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피로감은 침묵을 무한히 사랑하게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친 듯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뒤, 절정 상태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난 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현실임을 깨닫는다. 피로감은 침묵을 무한히 사랑하게 한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친 듯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뒤, 절정 상태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난 뒤,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야 할 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현실임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침묵에 대한 훌륭한 책으로는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가 있죠. 이 시간에도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침묵의 사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에밀 시오랑의 절망의 끝에서 루마니아어 버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어 버전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렵다. 아쉬워서 한 문장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면의 혜택이라는 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이기도 했던 임화의 글 중에 잠 아니 오는 밤을 위하여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떠올리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불면의 혜택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잠 못 자는 밤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오르는 그 멜로디 속에는 얼마나 이상한 마력이 있는가. 내면의 노래, 그 리듬과 굽이치는 흐름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불면의 이유가 아주 많죠. 그런데 내면의 노래와 그 리듬과 굽이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불면의 시간은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면증으로 휘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잠 오는 시간에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야겠죠. 그럴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에밀 시오랑의 에세이집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를 읽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태어났음의 불편함, 독설의 방세는 또 어떨까요? 귀에 닿는 대로 두 권의 에세이집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시오랑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